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시간요. 스미다스의 판단고기 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일본 경찰 관련해 가지고 쭉 했었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일본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판단고기 시간을 오래간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조라고 해가지고 일명 이제 일본어로 치면 나이초라고 불립니다. 일본 총리 직속의 정보기관으로 별명은 나이초고요. 1952년 4월 요시다 시게루 내각에서 내각에게 미국 CIA가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뭐 지금 뭐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기관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들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씁니다. 사실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으로 주로 상대편 어떤 주요 인사나 상대편 스파이들을 매수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각정보조사실 같은 경우도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요시다 시게루 내각에 미국 CIA가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그 CIA에서 뭔가 일본의 이제 어떤 정보 업무 같은 거를 좀 협조를 구하고 하려다 보니까 일본에 해당되는 카운터파트가 없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니네도 하나 만들지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방 장관이 아닌 이제 일본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하며 그 위성 발사국인 만큼 여러 첩보 위성을 띄워서 해외 및 국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간첩 행위를 하는 걸로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그 일본 관련한 산업 스파이라든지 또는 일본 쪽에 협력을 하고 있는, 또 협력하다가 잡힌, 주로 이제 기밀을 갖다가 훔쳐서 경제 관련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훔쳐가지고 일본 쪽에 팔아먹다가 잡힌 이제 정보사나 또는 뭐 기무사 그 퇴역 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접촉했던 상대가 일본의 이제 내각정보조사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각정보조사실에 의해서 얻어진 대부분의 정보는 유스 에이전시와 우방국에 의해 그들에게 제공된 첩보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스 통신사라든지 또는 이제 우방국들이 정보를 보내주면 그걸 이제 분석하고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고요. 저하고 거의 비슷하죠. 파는 방식이. 전체 스텝은 약 170명에서 175명으로 그 중에는 다른 기관과 성에서 임대한 120명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일본 경찰청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경찰청,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찰청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가장 중추적인 정보기관인 이제 내각정보조사실의 초기 명칭은 관방조사실이었습니다. 1952년 총리부 설치령에 따라서 관방장관 산하에 창설된 소규모 아주 작은 기관이었습니다. 인원이 100명이 채 안 됐으니까요. 그 창설 당시가 세계적으로 이제 미소 냉전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였기 때문에 1952년이었으니까 내각정보조사실은, 그러니까 관방조사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공산권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조청년이라는 뭐 또는 북한의 어떤 인연을 두고 있는 제일교포들이 일본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공산권 정보를 주로 수집을 해왔죠. 초기 이들의 활동은 국내외의 각종 정보는 물론이고 주로 대공 정보를 포함한, 그러니까 공산권 정보, 주변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이 주 임무였다고 합니다. 특히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응한 반공선전 홍보 활동도 이 관방조사실의 역할이었고요. 이후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1957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명칭을 내각조사실로 바꾸고 사실상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어서 1976년 다시 명칭을 지금의 내각정보조사실로 바꾸는 한편 직제 개편을 통해서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재임 시기에도 또 한 차례 변화를 겪는데, 당시 나카소네는 기존 조사실의 정보 기능에 내각 종합 조정 기능을 더해서 명실상부한 정보 권력기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각 부처마다 뭐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조정하는 그런 기구들이 막 산재해 있었는데, 그 각 부처의 어떤 모든 정보 종합을 이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이제 통합하도록 한 거죠. 사실상 지휘부 앞으로 여기에 말을 들어, 이쪽에 내각정보조사실의 지휘를 받아라라고 이제 각 그 부처에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준 거죠. 그 내각정보조사실의 조직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총책임자인 내각정보관 산하에 그 차장이 있고, 그 아래로 5개 부분과 1개 분석관 그리고 1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5개 부분에는 총무 부분을 비롯해서 국내, 국제, 경제, 내각정보집약센터가 포함되며, 여기에 이제 별도의 내각정보 분석관들을 두고 있고요. 아울러 5개 부분 1분석관과는 별도로 내각정보관이 직접 지휘하는 내각위성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국내뿐 아니라 주변국 동향도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국가수반인 총리의 중요 정책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 각 부처의 연락 및 조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내각 각 부처의 해외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서 외교 안보 분야 부처의 그 정보 수집 부서가 분석한 정보에 대해서도 종합 관리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위대나 외무성에서 수집한 정보 같은 경우도, 또는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 같은 거를 이제 내각정보조사실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타 정보기관처럼 내각정보조사실이 원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그 각급 정보기관이 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인 만큼 인력 등 조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004년도에 이제 한 160여 명 정도 확대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인원 추산하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반면 이제 2001년에 신설된 내각위성정보센터의 인력이 출범 당시 320명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이를 더할 경우 조직의 인력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대략 1000명은 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총리 관저의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고 국가안전보장국, 그러니까 일본판 NSC입니다. 이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좀 늘렸고, 내각정보조사실에 한 명뿐인 내각정보관을 3명으로 늘려가지고 국내, 대외, 방위 세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3명 가운데 1명을 국장격인 내각정보감으로 임명하는 어떤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3명의 정보관은 각각 이제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에서 정보 수집,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내각정보조사실이 수집, 분석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외교안보정책 판단 재료로 쓰이며 정보 수집과 분석이 일원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엄밀히 따지면 국정원에서 하는 일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NSC 사무처에서 하는 일을 내각정보조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인데, 여기 국정원이나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그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각 부처 연락 업무를 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내각정보관,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인 내각정보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 경찰청 출신들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청, 일본 경찰의 어떤 그 세컨 기관 정도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원래 얘들이 서로 싸우기 유명하거든요. 그 내각정보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조직도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력도 그 선진국이 뭐 1, 2위를 다투는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인 일본 수준에 비한다면 100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 합해봤자 뭐 몇백 명 수준이고요. 사실 국정원이 지금 5000명에서 3000명 사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근데 얘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그거를 보완을 하느냐? 그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그 어떤 조직 이외에 협력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외곽 단체로 불리는데 이 외곽 협력 단체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 이들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식이냐면 옛날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처럼 그 뻔히 있는 민간 회사들이 이제 정보기관의 하부 조직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은 대기업 그 소위 상사맨이라고 하는 해외 나가 있는 대기업 사원들이 다 스파이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취득한 정보를 일단 무조건 일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회사원들이 취득한 정보도 다 협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소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각정보조사실의 외곽단체라는 것들을 보면 NHK, 라디오 프레스, 그다음에 공동통신사, 국민출판협회, 중국합동통신사, 내외정세조사회, 정치경제사정연구소, 해외사정조사회, 일본 무역진흥기구, 동남아조사회,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연구회, 미쓰비시 경제연구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내각정보조사실 외곽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많은 연구 또는 분석 기관들을 민간 쪽으로 흩어놓음으로써 이제 훨씬 더 폭넓은 정보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켜주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CIA하고 NSA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 역할만 하면 되지만 그 좀 더 원활하게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민간 단체에 흐트러놓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국정원이나 안기부 같은 경우도 그 뭐 중동이라든지 또는 과거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일일이 다 뭡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일이 다 공식적인 지부를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블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요원들이 어떤 신분으로 주로 활동을 했냐면 해외 특파원이나 또는 이제 대한항공 직원 뭐 이런 걸로 신분 이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취직합니다. 예. 뭐 협조를 얻어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직원 가장 많은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분 이장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일본도 역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이 내각정보조사실이었고 두 번째로 큰 기관이 어디냐면 공안조사청입니다. 저번에 이제 정분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일본 법무성 산하의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법무부 산하. 대개 이제 공안청이나 공조라고 불리는데요. 주 임무는 파괴활동방지법이나 단체규제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인지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공안심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분석평가해서 관계기관에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북한 관련 정보에 밝아서 그러니까 공안조사청 장관이 직접 총리에게 보고하기도 하고요. 경시청이나 경찰청의 공안경찰이 수사권을 활용해서 압수,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안조사청은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적대 조직의 내부의 협력자를 만들어서 정보를 흘리게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 1위에서 3위인 장관, 차장, 그 다음에 총무부장에는 이제 현직 검사가 임명되며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조직의 주요 장인 거죠. 공안조사청에.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있던 대검 중앙수사부 또는 대검 범죄정보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공안조사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심리실장도 검사가 맡는 등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이고요. 사실상 검사들이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공안조사청은. 예, 검사들의 정보기관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는 임의조사, 정보수집 등 공안조사청의 업무상 위법 행위가 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요 보직을 검사로 구성해서 검사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일본 검사는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조사 제1부장은 경찰 캐리어 몫이며 조사 제2부장은 공안조사청 캐리어가 임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캐리어라는 말은 지난번에 저희가 경찰 특집 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그 고등고시 출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고시 출신을 캐리어라고 하고요. 넌 캐리어는 그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7급이나 9급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승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각정보조사실이나 외무성, 본성 및 제외공간에 수십 명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같은 법무성의 조직인 입국관리국에도 여러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나 잡무직은 수시로 공채하지만 기밀을 다루는 내근 직원이나 외근 직원은 자위대나 경찰에서 주로 특채로 빼오고요. 퇴직하는 특채 직원은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 경업체 같은 데 이제 취업을 허락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발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보통 일본에서 법무부나 또는 이제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 보통 사설 경비업체나 사설 경호업체 쪽으로 많이 재취업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이런 민간 경비업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로비 차원에서 많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재취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공기업으로 발령을 내서 그 기밀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위대나 경찰에서 특채로 빼온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성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 일본 내에서도 경찰청, 일본 경시청이랑 약간 알력 관계가 있고 또 내각정보조사실하고도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약간씩 알력 관계가 있고요. 또 일본은 각 기관마다 정보기관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일본 관료들이 자기 나발이 지키는데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우후죽순처럼 자기들만의 정보 조직을 만듭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 지경이 됐고요. 그 인력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이제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공안조사청 쪽 사람들이 과거 이제 그 전공투 소위 일본에서 이제 학생운동하던 세대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투 내에 뿌락지를 심기도 하고 또 이제 전공투 내에 분열을 유도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공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 내에서 소위 말해서 공안조사청이라고 하면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중앙정보부처럼 굉장히 악질적인 인간들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근데 이제 2010년 들어서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위협 등 동북아 정세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다시 인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안조사청이 있고요. 그 다음 기관이 이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디펜스 인텔리전스 헤드쿼터라고 해서 일본판 DIA라고 불리는 일본 방위성 소속의 정보기관이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국군 정보사령부 같은 정도가 될 겁니다. 뭐 기무사하고 정보사하고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방위청에서는 본래 이제 육해공 각 막료 간부마다 따로 정보부서를 뒀고 방위청도 따로 정보부서를 둬서 업무 중복이 많았고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정보 유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마다 다 정보부서가 따로 있고 또 방위청도 따로 정보부서가 있으니까 일본 자위대 내에 정보기관만 4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얘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 다행인데 당연히 협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국엔 통합을 했고요. 그 전신 이제 통합막료회의 사무국 제2막료실과 육상막료간부조사부 제2과 별실이라고 불렸던 이상하게 긴 이름이 이제 이들 통합된 기관의 이제 이전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합쳐가지고 방위성 정보본부라고 이제 통합이 됐다는 얘기고요. 창설 당시 규모는 1,700명 수준이었고 그 2010년대 들어서 규모는 2,400명 수준입니다. 지금 한 3,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2,000명 가까이가 이제 군인들이고요. 자위관이고 사무관, 그러니까 문관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그 본부장은 중장이 맡고 있고 부본부장은 이제 차관복급의 민간인이 맡는다고 합니다. 도쿄 신주쿠 내에 위치한 방위청 내 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조직은 자위대 소장급을 본부장으로 이 6개 부서와 각 지역별 통신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본부의 부서는 총 6개로 이들 부서 가운데 계획부는 정보관리와 수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각 부서 간 연락과 조정 업무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고요. 분석부는 말 그대로 이제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정보부는 정보본부의 핵심 부서로 자위대에 직접 군사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국내외 군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정보부가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이 주변 국가, 중국도 그렇고 이런 주변 국가에 이제 스파이를 보내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 뭐 이런 어떤 주요 업무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지리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첩보위성, 정찰위성을 운영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일본은 구일본군 시절부터 이런 첩보부,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스파이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노라고 일본 나가노에 그 이제 구일본군에 그 첩보원 양성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제시대 때를 좀 겪었던 또 일제시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총을 좀 잘 쏘고 이러면 너 나가노 출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 김정일도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스파이 하면 이제 나가노 출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 남산 뭐 같은 그런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 이제 랭글리 또는 퀀티코 이렇게 불리는 뭐 그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작원이나 스파이를 양성하거나 또 근무하는 뭐 그런 곳을 말하고요. 그 일본 경찰청도 이제 일본의 주요 정보기관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요. 그 일본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찰청 공안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 경시청의 이제 공안부도 그렇고, 그 경찰청은 사실 이제 경찰청 공안국이 그 이제 일본 전체 경찰의 그 정보 수집이나 또는 방첩 활동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시청 공안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경시청은 도쿄 경시청을 말합니다. 근데 도쿄 경시청은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사실상 일본 경찰을 가장 대표하는 게 도쿄 경시청이고, 이 경시청 공안부는 일본 경찰청 공안부와는 또 별도 조직입니다. 사실 경찰청 경비국 내의 공안부보다 일본 경시청 내의 이제 공안부가 사실상 거의 실세고요. 최대 규모의 공안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사실상 국정원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각정보조사실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일본 경시청의 공안부가 일본 내에서 정보위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경찰이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우익단체, 정치조직, 그 다음에 종교 파벌 같은 특수조직, 그 다음에 이제 극좌익 폭력 집단, 단순 폭력 집단이 아니고 극좌 폭력 집단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정부의 공작 활동, 또 경제 제재가 부과된 국가에 대한 부정 수출, 국제 테러리즘, 또는 자위대 내부의 방첩, 경찰 내부 방첩, 황족의 신분을 사칭하는 인물 등에 대한 일단 감시 활동, 또 수사 활동 같은 거를 전부 다 경시청 공안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외무성 산하에도 이제 정보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얘들은 뭐냐면 이제 국제정보통괄관 조직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일본이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낯선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통괄관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영어로 치면 이제 인텔리전스 앤드 아날리시스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그 일본 외무성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립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자신들의 어떤 프라이드가 강한 조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원래 외무부가
좀 그렇죠. 굉장히 그 선민의식이 있고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공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의 이제 해외 정보기관인 MI6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영국 외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내 방첩기관인 MI5는 그 영국의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외무성의 어떤 그 소위 독자 의식,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다라는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이제 정보기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일본 제국 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1879년 외무성 대신 관방조사기획부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1879년입니다. 1984년에는 이제 외무성 정보조사국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1993년에는 정보조사국이 국제정보국으로 바뀌었고, 그 2004년에는 국제정보통괄관 1인을 두게 됐고, 그 이하에 이제 조직을 두게 됩니다. 그 조직 규모는 한 80명으로 작은 편이고요. 정보 수집보다는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외국 공간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앞에 말은 1879년이고 1979년입니다. 1979년. 그 이전부터 이제 외무성에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통괄관 조직으로 만든 게 1979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조직 규모는 약 80명으로 작은 편이고요. 정보 수집보다는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 국무부 산하에, 그러니까 미국의 외무부라고 할 수 있는 미 국무부 산하에 INR이라고 있거든요. 얘들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간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제 외무성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 기능을 가동하는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외무성 대신이 저기 총리한테 가서 보고를 하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조직별로 다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일본의 내각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일본의 내각 책임자 하에서는 이제 각 부처의 어떤 그 운영권은 각 부처의 장관한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 자위대를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는 거는 방위청 장관 방위성 대신의 권한입니다. 군 통수권은. 전쟁이 났을 때 내각 총리 대신이 이제 전쟁을 지휘하고 군 통수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방위성 대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수권자입니다. 외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총리가 다 이제 이 프라임 미니스터인 총리가 다 관할하고 지시를 하긴 합니다만, 일종의 협조 관계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이 모든 부처를 다 통합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이제 각각 정보기관을 운영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겁니다. 보자. 이렇게 이제 스미스의 판단국이 일본의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곧 판단국이 다음 편을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 드리는데 하루를 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음 편을 바로 녹음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허황된 약속을 하지 말고 바로 녹음을 해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